이번 시간에는 스케일업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만들어지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케일업이 꼭 필요한데요. 어떤 회사는 일정 단계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반면 어떤 회사는 큰 스케일업을 만들면서 크게 또 성장하기도 합니다. 또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이런 스케일업을 통해서 지금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글로벌하게 많은 그런 초인류 기업들, 또 유니콘 기업들도 역시 스케일업을 통해서 오늘날 그 자리에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케일업은 어쩌면 꼭 필요한 절차이고, 창업을 배우는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죠. 거기서 거북이는 어떻게 토끼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거북이가 느린 거북이가 빠른 토끼를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는 거북이가 쉬지 않고 열심히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승리를 확신한 토끼가 중간에 낮잠을 자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토끼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면 느린 거북이가 빠른 토끼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스타트업이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이건 즉 느린 거북이가 잠자지 않는 토끼를 이기는 방법하고 같습니다.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느린 거북이가 기존의 막강한 그런 빠른 토끼들을 이기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케일업은 말 그대로 크게 성장해 가는 것, 크게 확장해 가는 것, 고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 매출을 계속 늘리는 것, 이런 여러 가지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스케일업 하면은 관리의 효율화라고 생각하세요. 그 관리를 효율화시켜서 이익을 최대화시키고 마케팅을 늘리고 매출을 늘리고 관리의 효율을 통해서 기업을 성공적으로 성장시키는 것, 이걸 스케일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스케일업은 그것이 아닙니다. 스케일업은 전략적 사고와 다른 관점, 다른 접근을 통해서 기존의 그런 운영 대비 10배, 100배, 1000배 이상의 그런 큰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스케일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고의 청바지 회사인 리바이스가 신사복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면 아이들의 우상인 맥도날드가 테마파크를 만드는 사업을 한다면 철도 회사가 항공사업이나 버스 운송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면 이것은 과연 옳고 바람직한 스케일업일까요? 리바이스가 신사복으로 확장한다면 이것은 공급 대체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패션 산업에 같은 원재료, 같은 공장, 같은 유통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철도 운송회사가 항공사업이나 버스 사업으로 확장한다면 이거는 수요 대체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철도 대신에 비행기나 버스를 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역시 운송사업 경험을 살리고 고객이 갔기 때문에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맥도날드가 테마파크를 만드는 것도 역시 수요 대체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좋아하고 아이들이 테마파크를 좋아하기 때문에 같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을 벌인다면 쉽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사업 다각화, 리바이스가 신사복을 만들고 맥도날드가 테마파크로 확장하고 철도 회사가 항공기나 버스 산업에 진출하는 것, 이런 다각화는 바람직한 스케일업이 아닙니다. 스케일업의 핵심은 새로운 사업에 진출했을 때 과연 이점이 있는가입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모두 스케일업,
통하여 지금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는 원래 섬유기계 제조회사로 시작을 했던 회사고요. 휴대폰의 가장 큰 시장을 점유했었던 노키아 역시 원래는 고무와 케이블, 펄프 등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였습니다. 이런 회사가 세계 최대의 그런 휴대폰 사업자가 된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역시 처음에는 설탕과 옷감을 만드는 그런 회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설탕과 옷감을 만드는 회사가 오늘날 반도체와 스마트폰 1위 기업으로 성장을 한 케이스입니다. 스케일업은 회사가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고 또는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빠르게 사업을 전환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케일업은 회사가 성장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이며 단계입니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이런 스케일업을 고민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이를 실천하고 또는 성공하거나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스케일업이 과연 올바르고 잘하는 스케일업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기업을 더 성장시키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인가? 같은 산업 또는 동종 산업이라는 것은 수요 대체성과 공급 대체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운송 산업은 철도와 버스, 항공 이런 것들은 역시 수요를 대체하니까 수요 대체성이 같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전산업, 냉장고와 세탁기 등은 공급 대체성이 같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람직한 스케일업은 수요 대체성 중심으로 확장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공급 대체성 중심으로 확장하는 것이 좋을까요? 같은 고객군을 갖고 있는 것을 수요 대체성, 또 어, 공급하는 입장에서의 공급이 가능한 것을 공급 대체성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스케일업은 과연 수요 대체성으로 확장하는 것이 좋을까요? 공급 대체성으로 확장하는 것이 좋을까요? 리바이스가 청바지 회사인 리바이스가 신사복을 만드는 것은 공급 대체성입니다. 같은 섬유, 원재료, 같은 공장, 같은 유통망을 그대로 활용해서 쉽게 확장이 가능한 그런 모델로 볼 수가 있죠. 또 철도 운송회사가 항공이나 버스로 확장하는 것도 역시 수요 대체성에 해당이 됩니다. 고객이 철도 대신에 비행기나 버스를 탈 수 있고 이런 운송사업 경험을 살려서 좀 더 쉽게 확장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스케일업은 수요 대체성으로 확장하는 거나 공급 대체성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리바이스가 신사복으로 확장하는 거라든가 철도회사가 항공이나 버스로 확장하는 이런 수요 대체성과 공급 대체성으로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스케일업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케일업은 사업 다각화를 했을 때 확실한 이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스케일업은 수평적 다각화와 수직적 다각화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평적 다각화는 기업이 자기 분야에 포함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에 필요한 부품 회사를 만들었다면 이는 수직적 다각화고요. 수평적 다각화는 자기 분야와 동등한 수준의 분야로 다각화하는 것으로 디바이스가 청바지를 만들다가 신사복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면 이거는 수평적 다각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동종 업종에 다른 제품을 추가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것이 수평적 다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직적 다각화와 수평적 다각화는 일종의 토탈 서비스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철도 회사가 렌터카나 버스 사업에 진출했다고 치면 철도 회사 입장에서는 철도가 닿지 않는 곳에 고객이 렌터카나 버스를 이용해야 되니 렌터카 사업이나 버스 운송 사업을 같이 하면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운송 사업이라 운송 사업의 경험을 살려서 빠르고 쉽게 확장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런 수평적 다각화를 했을 경우에
시너지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이런 확장이 필요한 경우는 꼭 필요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이 불안정해서 파트너사와 함께 내 사업을 잘 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독과점이나 횡포가 심하여 내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확장을 했을 때 이점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렌터카 회사라든가 다른 버스 회사와 파트너가 되지 못하고 경쟁 회사가 됨으로써 부작용을 더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하고 성공적인 그런 스케일업 사업 다각화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산업의 구조적 매력보다 내가 뛰어들었을 때 1등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시너지 효과가 최대로 날 때 가장 좋은 스케일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5 또는 10이 되는 그런 스케일업이 가장 좋은 스케일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뉴요크는 창업자 애덤 노이만의 부적절한 가족 경영과 마리화나 흡입, 또 수년간 이어진 적자와 부실 확대가 드러나면서 뉴요크가 몰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 2019년 초만 해도 약 470억 달러로 알려졌던 기업 가치가 지난 12월에는 약 80억 달러로 추락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뉴요크의 몰락이 손정희가 뉴요크에 투자를 했죠. 똑같이 또 손정희가 한국에 투자한 쿠팡 역시 어, 위협이 있는 거 아니냐, 몰락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많이 이르고 있습니다. 손정희 사장은 쿠팡에 약 수조 원을 쏟아부으며 쿠팡의 그런 확장을 리드했었는데요. 이런 쿠팡이 여러 가지로 좀 부풀려진 거품론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쿠팡은 매년 큰 폭으로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4조였던 것이 2018년도에 7.8조, 2019년도에 약 10조 가까운 그런 매출로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적자폭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7년도에 약 6,735억의 적자를 냈고요. 2018년도에 1조 1,130억 원의 적자를 냈고 2019년도도 그 이상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구조는 이런 치킨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온라인 유통 분야에 있어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어서 고객을 확보하고 거래를 늘리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선매입, 직매입하는 품목이 500만 품종이 넘으면서 굉장히 많은 품종을 관리해야 되고 또 로켓 배송이라고 하는 물류 사업을 직접 진출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로켓 배송이라 뭐 소비자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물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쿠팡의 모델을 미국의 아마존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아마존도 성장 초기, 2000년 초기에 막대한 그런 투자금을 쏟아부어서 이런 사업 확장을, 온라인 쪽에 사업 확장을 했고요. 그 결과 미국에서의 압도적인 그런 지배적 사업자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쿠팡을 보면은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지만 지배적 사업자가 되진 현재 못한 상황이고요. 여전히 경쟁 사업자인 이베이의 지마켓이라든가 11번가라든가 이런 여러 회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쿠팡의 이런 스케일업을 보면은 빠른 시간 안에 온라인 이커머스 쪽에 성장을 하고 있고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그에 반해서 또한 적자가 계속 누적적으로 크게 확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그 멈추지 않는 스케일업, 멈추지 않는 확장, 이익보다는 확장을 추구하는 모습, 이런 스케일업이
성공적인 것인가, 바람직한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신유통 전략 시간에도 사례를 좀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마켓커리는 과연 성공적인 스케일업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커리는 새벽 배송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런 장르를 개척한 스타트업인데요. 2014년에 처음으로 새별 배송이라고 하는 그런 새벽 배송을 시작을 했고요. 또 빅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큐레이션 서비스로 차별화를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보통 이제 그 마켓컬리가 등장하기 전과 후에 아침 시간이 풍경이 바뀌었다고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고요. 또 마켓컬리가 나오면서 신세계 쓱배송이라든가 롯데라든가 쿠팡이라든가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이 새벽 배송을 시작을 하면서 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켓컬리는 거래액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적자도 크게 성장을 했는데요. 2019년도 보면은 회원이 390만 명으로 늘었고요. 약 전년도 대비 170% 이상의 그런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래액도 4,289억. 이것도 역시 전년도 대비 약 170% 이상의 성장한 건데요. 4,289억의 거래액이 늘었지만 적자가 986억이나 났습니다. 거의 1,000억 가까운 적자를 낸 건데요. 4,000억 팔아서 1,000억의 적자를 냈다는 거죠. 이 적자는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마켓컬리는 가장 큰 자기들의 장점이 큐레이션 서비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큐레이션 서비스고요. 그래서 어떤 품목을 검색할 때 쿠팡이나 뭐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은 수십 개, 수백 개의 그런 상품이 나오지만 마켓컬리는 두세 개 집중적으로 나오고 아주 우수한 제품만 엄선해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쿠팡 같은 경우 이런 직매입하는 상품 수가 약 500만 종인데 마켓컬리는 약 8천 종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천억 매출에 1,000억의 적자를 난다는 것은 어딘가에 어, 경비에 들어가는 부분의 관리에 사업 모델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이나 뭐 다른 이커머스 기업처럼 치열한 그런 마케팅, 할인, 치킨 게임 등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커머스 기업들이 이제 적자를 내는 건데 마켓컬리는 어떤 큐레이션을 통해서 좋은 제품을 어, 고가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치킨 게임으로 인한 마케팅 비용보다는 구조적인 그런 부분이 해서 적자를 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지난번 신유통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새벽 배송에 대한 물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이 박스 포장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크게 많이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계속 마켓컬리 역시 스케일업을 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익으로 전환하기가 단기간에는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달 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크게 확장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2018년도에 배달의 민족을 통한 주문 거래액은 약 5조, 2019년도엔 약 8조까지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매출도 2018년도에는 3,145억, 2019년도에는 5,654억으로 크게 증가를 했는데요. 그러나 2019년도에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2019년도에 약 364억의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2018년도만 하더라도 525억의 흑자를 내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이 수수료 모델이고 상품을 직접 매입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커머스 기업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기요 등과 치열한 이제 마케팅 경쟁을 하면서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썼다는 것이 이제 분석인데요. 재무제표를 좀 보면 영업비용에서 6천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요.
판촉비가 한 1천억 원, 외주 용역비가 1,400억, 광고 선전비가 370억, 상품 구매비가 약 430억, 급여가 약 1천억 정도에서 비용이 한 6천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런 가장 큰 배경을 보면 판촉비가 크게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판촉비를 줄이면 다시 흑자로 전환이 가능한 그런 그 구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배민이 이제 요기요의 그런 모회사인 딜리버리 히어로의 매각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공정위에서 이게 승인이 나야 이제 매각이 완결이 되는데요. 이런 어, 요기요와 경쟁을 통한 그런 판촉 비용의 과다 지출이 적자의 그런 원인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아마 이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수수료 모델을 다시 부활해서 정률제로 수수료를 받는 5.8%를 받는 그런 모델을 아마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약간의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어, 배달의 민족의 그런 구조 자체는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리한 판촉 비용 이런 것들이 좀 적자가 나왔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야누자입니다. 모텔 중개 앱으로 시작한 야누자는 모텔 앱을 통해서 모텔 서비스 중개뿐만이 아니고 직영 모텔을 직접 운영하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었고 자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을 제공하기도 했고요. 또 수직적 다각화로 이런 모텔에 필요한 그런 물품이나 마케팅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또 유사한 그런 분야의 9개 정도의 회사를 인수합병해서 외형도 훨씬 키운 그런 스케일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지금 적자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8년도에는 거래액이 738억, 그러나 영업 손실이 153억으로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매출 대비 광고비를 약 30% 이상을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야누자가 지속적으로 스케일업을 해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공적인 스케일업, 성공적인 사업 다각화는 내가 뛰어들어서 1등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또 확장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뛰어들어서 1등을 할 수 없거나 또 시너지 효과가 전혀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사업 덕화나 스케일업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십만 명의 직원을 이끄는 삼성전자의 권호연 회장님입니다. 작년 말에 권 회장님을 직접 뵙고 좋은 그런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초격차라는 책의 저자로도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 글로벌 최대 기업 삼성전자의 수십만 명의 직원을 이끄는 리더로서 삼성전자의 혁신과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권 회장님은 주로 공식적인 회의보다는 점심시간을 활용한 임원들과의 편안한 대화를 통해서 임원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조직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브리핑하는 자리를 갖거나 공식적인 회의보다는 이런 편안하게 대화를 하는 자리인데 이 편안한 대화가 사실은 임원들한테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그 모든 걸 압축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어,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임원들이 훨씬 더 준비를 하고 항상 관리를 한다는 거죠. 올해 연말까지 생산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만약에 생산량을 2배로 늘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발견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원들의 답변이나 그런
태도, 또 이제 직원들을 잘 통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캐치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권 회장님이 가장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제 스케일업인데요. 권 회장님 말에 따르면 어, 이익은 효율에서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것은 계속 제거를 해나가는 것이죠. 그럼 효율이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품질 테스팅을 없애가는 것. 그러니까 품질 테스팅이 없어도 이제 품질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이익이 증가를 하는 건데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는 일을 개선한다고는 나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스케일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만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을 효율화시키는 거는 스케일업이 아니고 그거는 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이익의 창출인 거고 스케일업은 새로운 관점,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스케일업이죠. 그래서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스케일업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당장 돈이 되는 것보다 미래, 3년에서 5년 뒤에 성장성이 있는 아이템에 집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재보다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스케일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그 삼성전자의 리더들 또 훌륭한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삼성은 밝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너지가 높은 다각화가 되기 위해서는 다각화하려는 사업의 핵심 자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핵심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두 가지 충족 요건을 다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그 중 하나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그 자원이라고 핵심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 자원은 하나는 어, 내재적 가치고요. 또 하나는 기업 고유 가치고 또 다른 거는 혁신적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 자원의 내재적 가치라는 거는 기업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원의 가치를 의미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토지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 뭐 어떤 형태가 됐든 독립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업 고유 가치는 그 기업의 어떤 여러 요인에 의해서 향상된 그런 자원의 가치로 어떤 뭐 종업원들의 동기부여를 통한 스킬업이라든가 뭐 회사의 어떤 뭐 효율성이라든가 시스템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그 기업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가치를 갖다가 기업 고유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혁신적 가치는 사용 가능한 자원들의 새로운 결합을 통해 새로운 그런 제품을 공급한다든지 또는 효율적으로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창출되는 그런 가치를 갖다가 자원의 혁신적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내재적 가치는 뭐 어떤 회사인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불변이고요. 기업 고유 가치는 기업에 따라서 또 혁신적 가치는 리더들이 어떻게 혁신적인 그런 모델을 만들고 스케일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슌페터에 따르면 혁신이란 기존의 것과 다른 것을 생산하기 위해 또는 동일한 것을 기존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결합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략이란 타 경쟁업체와 다른 활동을 수행하거나 동일한 활동을 다르게 함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동시에 타 기업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여 지속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을 전략 또는 전략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핵심 자원을 보면 우리가 레스토랑을 보면 보통 레스토랑의 핵심 자원이 무엇일까요? 어,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방장이라든가 또는 음식 메뉴가 가장 레스토랑의 핵심 자원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레스토랑의 핵심 자원은 주방장이나 음식 메뉴가 아니고 위치나 서비스, 맛, 이것이 핵심 자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그 레스토랑의 핵심적인 자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의 핵심 자원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배달 앱, 배달 기사, 뭐 또는 시스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배달의 민족의 핵심 자원은 바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여기 CEO가 디자이너 출신이고요. 배미는 독특한 그 디자인과 캐릭터, 컬처 이런 거로 단기간에 이렇게 브랜드를 알리는 그런 큰 성과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그런 그 배민 캐릭터를 통한 그런 어, 굿즈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글꼴, 글씨체, 서체 같은 것도 배포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B급 감성의 표본이죠. 지금 고객군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B급 감성의 컬처와 여러 그런 서비스 이런 것들을 흥미롭게 보여주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쿠팡의 핵심 자원은 무엇일까요? 쿠팡 거래액 10조, 매출 10조에 달하는 쿠팡의 핵심 자원. 로켓 배송 아니면 뭐 다품종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쿠팡의 핵심 자원은 확장입니다. 확장. 멈추지 않는 확장. 쿠팡은 멈추면 오히려 무너져요. 멈추지 말고 계속 확장을 해야 돼요. 이것이 쿠팡의 핵심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확장을 해야만이 기존의 시스템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지속적인 확장을 해나가는 것이 쿠팡의 그런 핵심 자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핵심 자원은 무엇일까요? 에어비앤비. 전 세계 유명 브랜드 호텔보다도 훨씬 더 많은 호텔을 예약하고 방을 예약하고 숙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에어비앤비죠. 예. 제가 생각하는 에어비앤비의 핵심은 바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트러스트. 방을 빌려주는 사람과 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안심하고 신뢰를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잡은 것. 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 방을 빌려주는 사람도 마음 편히 빌려줄 수 있고, 방을 빌리는 사람도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이런 신뢰 가치를 주는 것이 가장 어려웠을 테고, 그 신뢰 가치를 준 것이 에어비앤비의 가장 그런 핵심적인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스케일업은 이 핵심 자원, 기업의 핵심 자원이 공유가 가능해야 돼요. 또 이 다각화가 되거나 새로운 걸 추구할 때 이 핵심 자원이 이전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의 핵심 자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파악되는 핵심 자원이 공유가 돼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전이 돼서 기존의 핵심 자원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서 갖고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바로 스케일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케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략적 혁신을 해야 되는데요. 이 전략적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기업에서 기존의 게임의 룰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의 방식, 나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이 바로 전략적 혁신이에요. 기존의 룰을 따라가는 것은 관리 효율화나 어떤 효율성 제고 이런 거고요. 전략적 혁신은
게임의 룰을 바꿔서 완전히 다른 관점과 다른 사고로 접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전략적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케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케아는 유럽의 전통적인 가구 시장의 게임의 룰을 바꾼 그런 회사인데요. 기존의 유럽의 가구 업체들은 당연히 고전적이고 내구성이 높은 고급 가구를 취급을 했고요. 대상 고객도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가능한 번화하고 활용한 지역에 매장을 어, 두었고요. 그러다 보니 매장도 이제 소형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소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가구 전체를 전시하기보다는 샘플만 전시를 하고 영업사원이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필요한 그런 맞춤형 그런 가구를 팔고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반면에 이케아를 보면은 이케아는 우선 대상 고객군이 저렴한 가격에 스타일을 원하는 젊은 층입니다. 그리고 전 제품을 진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큰 매장이 필요하고 큰 매장을 만들려다 보니까 교외 지역에 이제 큰 매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 모든 그런 제품을 볼 수 있고 필요하면 바로 뒤에 있는 창고에서 바로 갖고 갈 수 있도록 또 배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는데요. 그렇게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이제 두 가지인데 DIY하고 프레팩입니다. DIY는 이케아의 모든 가구는 조립이 가능하도록 해서 쉽게 물건을 운반하고 어, 고객이 직접 조립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저렴한 그런 가격에 제품을 공급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프레팩인데요. 이렇게 납작한 그런 사각형 형태로 가구가 다 이렇게 분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운반이 되게 쉽고 특히 이제 물류 차량 같은 곳에서 적재율을 상당히 높인 기존에 조립된 가구를 운반할 때보다는 이 프레팩으로 운반할 때 상당히 많은 그런 가구를 적재해서 운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효율성을 가지고 기존의 유럽의 가구 회사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든 것이 바로 이케아의 전략적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략적 혁신을 통해서 게임의 룰을 바꾼 사례가 또 있습니다. 저가항공의 대표적인 그런 회사로 통하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저가항공의 표준을 맨 처음 제시한 그런 항공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다른 항공사와는 다른 한 12가지의 그런 차별화 전략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발권은 오로지 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만 이제 가능하고요. 좌석이 없습니다. 좌석 번호를 배정하지 않아서 선착순으로 탑승하게 하고요. 또 기내 음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별화된 전략들이 기존의 다른 항공사 대비 경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었고 또 비용을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게 또 이제 발권이나 취소 이런 것들에 되게 관대한 편이고요. 또 변경 수수료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함으로 해서 어, 저렴하게 좀 더 좋은 그런 항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합니다. 잘하는 기업으로 스타벅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스타벅스는 커피 회사인지 IT 회사인지 모를 정도로 가장 빠르게 IT 기술을 도입하는 회사로도 유명합니다. 제일 먼저 스타벅스 앱을 만들고 개인 결제 리워드 같은 것들 또 주문 같은 거를 이제 앱을 통해서 처리를 하게 했고요. 스타벅스의 또 트라이어 센터는 새로운 것을 시도해서 그것이 좋으면 전 매장에 확장을 시키는 그런 센터로도 유명하고요. 또 직접 커피 제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스타벅스 익스피리언스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혁신이 바로 물류 혁신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스타벅스 매장을 보면 어느 동네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매장들이. 근데 어느 지역에 가면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지역을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에 보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도심이 있고 그 도심에는 분명히 스타벅스에 대한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하는 고객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도시에는 스타벅스 매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스타벅스는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그 지역에 일정 개수 이상의 매장이 생길 만한 곳에만 매장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정 개수 이상의 매장이 생겨야만이 물류를 물류 효율화가 가능하고 물류의 효율화가 가능한 지역만 매장을 오픈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철저하게 이런 물류 관리와 혁신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가 스타벅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는 퍼스트 무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전략적 사고인데요. 이 핵심 가치와 결합을 해서 초반에 어떤 그 프레임을 설정하는 거죠. 초반에 우세를 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벤츠는 경쟁 회사인 넥서스가 이제 고급 모델, 토요다죠. 토요다가 이제 고급 모델인 넥서스를 이제 내놓자 어, 코로나 제조업체가 만든 고급차. 그러니까 코로나는 굉장히 그 일반적인 대중적인 그런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차인데 이 차를 만든 제조업체가 만든 고급차. 이미 이제 프레임에서 넥서스 자체가 고급차가 아니라는 거를 빗대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는 추종하는 그런 다른 경쟁 사업자한테 자기의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거를 이제 피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맥킨토시는 사용하기 쉽지만 파워풀하지 못한 컴퓨터. 그러니까 정면으로 맥킨토시와 부딪히기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런 그 PC 운영체제가 맥킨토시와 다르다. 맥킨토시가 사용하기는 쉽지만 파워풀하지 못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파워풀하다. 이런 면을 제시를 하면서 프레임을 유지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제록스 프린터, 복합기 프린터를 하는 제록스죠. 제록스는 주요 전략을 보면은 제품은 이제 고속 대용량이고요. 고객은 주로 대기업이었고, 서비스도 직접 하고, 판매 대금은 렌탈 형태로 지원하고요. 이런 형태의 이제 전략을 갖고 있었고요. 이 이제 프린트 복합기 시장에 이제 IBM하고 코닥이 새롭게 이제 사업을 진입을 시도를 합니다. IBM은 이제 중대형 복사기를 직접 판매하고 직접 서비스하기 시작했고요. 코닥은 대형 복사기와 대형 복사기 시장에 직접 판매 및 직접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업자의 이런 확장은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IBM이 6년이 지났지만 겨우 시장 점유율이 9%에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IBM과 코닥의 이런 비효과적인 접근을 모방 전략이라고 합니다. Imitative Strategies라고 해서 이런 후발 업체가 선도 기업을 따라잡기 위해서 하는 전략, 모방 전략인데 모방 전략으로 했을 때 선도 기업은 모방 기업의 어떤 전략이나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 방법까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방 기업한테 지기가 질 수가 없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선두 기업은 현재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앞으로 또 움직이고 있는데 모방 기업은 선도 기업의 현재 위치를 따라잡기 위해서 모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빙 타겟이 계속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끝없는 추격적 Endless Game of the Catch-up이라고 해서 끝없는 추격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캐논은 접근 방법이 달랐습니다. 이 전략적 사고의 혁신을 접근한 거죠. 그래서 캐논의 전략을 보면은 고속 대용량 시장이 아닌 소형 시장에 집중을 했고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직접 판매나 직접 서비스가 아닌 딜러를 통한 판매와
딜러를 통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IBM과 코닥의 전략하고는 다른 그런 전략을 캐논은 추진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런 캐논의 전략이 시장에 먹혀서 오늘날 보면 캐논, 제록스와 캐논이 큰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전략적 혁신을 가장 가로막는 회사나 조직 또는 기업에서 전략적 혁신을 가장 가로막는 것이 바로 포크로어입니다. 포크로어는 뭐 민속, 포크송도 있죠. 민속이나 관습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선입견, 선입관, 전통 뭐 이런 의미도 갖고 있죠. 이런 그 선입견, 습관, 관습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그런 전략적 사고를 하려고 해도 이 포크로가 있어서 전략적 혁신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조직의 내부에서 갖고 있는 습관, 관습. 우리는 뭐 안 돼. 우리는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 라는 그런 사고들, 이런 사고들이 새로운 혁신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기업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오히려 전략적 혁신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략적 혁신을 보면은 완전히 사업을 새로운 모델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의 전략적 혁신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사업 자체를 재정의하라. 두 번째는 고객을 다시 재정의하라. 세 번째는 제품 및 서비스를 재정의하라. 네 번째는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재정의하라. 그래서 비즈니스를 재정의하라. 후, 고객을 재정의하라. what, 제품 서비스를 재정의하라. how,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재정의하라. 이것이 바로 전략적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을 재정의해서 전략적 혁신을 한 사례로 홈쇼핑과 크레딧 카드를 들 수가 있습니다. 홈쇼핑은 기존에 이런 오프라인상에서 쇼핑을 하던 거를 과감하게 미디어를 통해서 TV로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쇼핑에 대한 사업을 완전하게 새롭게 정의해서 방송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사업을 재정의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 이것도 사업을 재정의한 거죠. 기존의 어떤 어, 은행에서 인출하거나 아니면 수표를 사용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고, 은행에서 일정 부분의 신용 여신을 주어서 사용자들이 그걸 카드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모습으로 사업을 재정의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을 재정의하는 방법을 보면 어, 프로덕트 개념으로 재정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커스터머 또는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재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 의한 사업을 정의하는 건 자동차 회사나 항공기 회사들처럼 어, 특정한 제품군을 새롭게 정의를 하면서 새로운 제품군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또 커스터머를 재정의하면서 새롭게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운송 고객들을 새롭게 재정의해서 접근했던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또 회사의 R&C, Resource and Capability, 내부 역량을, 내부 역량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새롭게 사업을 정의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애플이나 소니가 했던 그런 방식들이 이제 그런 방식 중에 하나이죠. 고객을 재정의한 케이스를 보면 캐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제록스가 기업 대상의 고객을 상대하고 있었다면 새롭게 개인 대상의 고객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한 케이스고요. 인텔도 전통적인 고객은 PC 제조 회사였지만 이제 엔드 커스터머로 새로운 고객을 대상으로 이제 전환한 케이스고요.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고객이 서비스 센서티브한 그런 고객이었다면 가격과 편리성에 더 민감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그런 고객을 확장한 케이스고요. 렌터카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렌터카가 필요한 사람이 고객 대상이었다면 전통적으로 공항뿐만이 아니고 언제든 렌터카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객을 하는 쪽으로 고객을 재정의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쟁의 베이시스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또 한 가지가 리소스 앤 캐퍼빌리티, R&C, 또 한 가지가 이제 이노베이션. 이 세 가지의 경쟁의 이제 베이시스 기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세 가지 그런 스테이지 중에 어느 부분에 더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그런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략적 혁신은 니치 마켓을 추구하는 니치 전략하고는 다르고요.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사고, 고객을 재정의하고 제품을 재정의하고 시장을 재정의해서 새로운 접근 방법과 새로운 사고로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전략적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기 있는 방탄소년단 BTS 노래 중에 보면 에피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에피파니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에피파니의 어, 뜻을 보면 어, 그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귀한 신적인 존재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에피판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외치는 소리가 이제 유레카잖아요. 그 유레카처럼 갑자기 어느 순간 불현듯 새로운 그런 모습, 지식 또는 귀한 것이 나타난 것, 이런 걸 에피판이라고 하는데 이 많은 제품, 서비스, 뭐 기업 이런 것들이 많은 이제 사람들은 에피파니처럼 갑자기 등장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것도 그렇고 벨이 전화기를 발명한 것도 그렇고 그 시기에 기술이 어느 정도 근접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었고 서로 비슷하게 연구가 진행되면서 그런 와중에 에디슨이 제일 먼저 이제 특허 등록을 하게 된 거고 벨도 역시 특허 등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갑작스러운 혁신, 갑작스러운 에피파니는 존재하지 않고 항상 꾸준히 변하는 그런 환경에서 그 일을 계속 해왔던 기업이나 회사 또는 제품, 서비스 모델 이런 곳에서의 어떤 하나의 혁신, 하나의 조그만 혁신이 굉장히 시장에서 큰 울림이 되면서 큰 그런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스 해킹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 판매와 노출을 목적으로 이 스타트업에 의해 개발된 창의성과 분석적 사고, 소셜 분석을 활용하는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데이터를 중점으로 한 새로운 그런 마케팅 기법. 네, 이런 스케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로스 해킹도 아주 중요하고요. 특히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나 이런 서비스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이런 효율적인 선도적인 마케팅 전략,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사용자의 데이터, 고객의 데이터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체계화된 그런 마케팅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례를 보면 우선 한메일인데요. 한메일을 보면은 직장 동료였던 사비오 바티아와 잭 스미스가 같이 창업을 했는데 회사 이메일을 쓰다 보니까 직장 상사가 이제 이메일을 보는 게 두려워서 만든 웹 기반의 프리 이메일 시스템이 이제 한메일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도로 옆에 광고나 뭐 라디오 광고 같은 초기 마케팅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어,
티모시 드래퍼라고 하는 이 그 투자가가 어떤 마케팅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한메 이메 하단에 PS I love you get your free email at 한메이라는, 그러니까 프리로 이메일을 쓸 수 있는 한메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마케팅을 하게 됐고요. 이 마케팅을 시작한 이후에 18개월 만에 1200만의 그런 사용자를 획득을 하면서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드롭박스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마케팅 전략으로 쓴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새 사용자가 학교 이메일 주소하고 인증하고 그 드롭박스 설치하면 이 학교의 참여자 수에 따라서 저장 공간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참여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장 공간을 더 큰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거죠. 이 이벤트 하나만 가지고도 200만 명이라는 그런 놀라운 고객을 획득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링크드인은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사용자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데이터 분석 결과 사용자가 메일을 연 시점에 메일함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이내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가장 오픈할 확률이 높다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사용자별로 이메일 링크를 통해서 클릭해서 들어오는 순간, 그러니까 즉 이메일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이메일을 확인하는 시간을 측정한 후 그 사람이 이메일을 확인하는 평균 시간에 30분 전에 메일을 보내서 항상 상단에 링크드인의 그런 메일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썼다고 합니다. 이런 전략을 통해서 크게 사용자를 늘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 빈방 정보를 올린 그런 고객들에게 크레이크스 리스트에도 동시에 쉽게 올릴 수 있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같이 그 크레이크 리스트에도 이제 올릴 수 있게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용자들이 조금 더 에어비앤비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들어오게 하고 확장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요소를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로스 해킹의 이제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이제 AARRR, 그 다음에 퓨넬 어나리시스가 있는데요. 이, 이 방법은 이제 어떤 사용자가 최초 인지하고 첫 사용하고 재방문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추천, 이런 반복적인 그런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속성을 다르게 정의를 하고 각 단계별로 사용자의 그런 패턴을 분석하고 이탈률을 측정을 해서 그 단계별 이탈률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방법이 바로 이 그로스 해킹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어떤 이유 때문에 나갔고 어떤 이유 때문에 다음 단계로 전이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적인 기법으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그 단계에 맞게끔 속성을 정의하고 그 단계에 맞는 그런 대응 방안을 제공해서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로 이 그로스 해킹의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퓨넬은 이제 깔때기라고 해서 깔때기가 통과하면서 실제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이걸 이제 뭐 컨버전, 돈을 내고 결제를 한다든가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사용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 그 유료로 전환하는데 그 유료 전환할 때 그런 전환율을 갖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깔때기가 통과된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깔때기가 통과되기까지 각 과정을 세그먼트화해서 이 세그먼트의 단계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는지 또는 떨어져 나가는지를 측정을 하고 이 측정하면서 그 이유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 이유를 분석해서 거기에서 좀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남을 수 있도록 잔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로스 해킹의 가장 중요한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스케일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파괴적 혁신, 전략적 사고와 전략적 혁신, 또 파괴적 혁신이 이루어져야만이 큰 스케일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그런 어, 방법과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야만이 스케일업이 가능하다. 전략적 혁신이 돼야만이 스케일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그 플랫폼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조건을 보면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수요와 공급의 어떤 불균형 이런 것들을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해결해 줄 수가 있어야 되고요. 또 오프라인에서 어떤 한계, 오프라인의 한계를 극복하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이런 플랫폼화 시켰을 때, 온라인화 했을 때 어떤 이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의 조건은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뭐 쉽게 예를 들어서 뭐 우버 택시나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가 그렇죠. 어떤 지역에서는 택시가 쉽게 잡히지만 어떤 지역이나 시간대에서는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오프라인에서는 어떤 택시를 잡거나 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한계를 온라인화 했을 때는 극복할 수가 있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택시가 언제 도착하는지 뭐또 승객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택시기사든 승객이든 온라인 했을 때 훨씬 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그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만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어떤 성공적인 사업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파괴적 혁신을 보면 파괴적 혁신의 유형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시장 파괴형, 또 하나는 시장 조화형, 하나는 시장 틈새형입니다. 어, 푸드테크 영역으로 이걸 국한시켜서 좀 보면은 시장 파괴형은 온라인으로 식품을 거래하거나 또는 생산지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하거나 뭐 정기 배송하거나 인공소고기 같은 대체 식품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기존의 전통적인 시장을 파괴하면서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파괴적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시장 조화형이 있습니다. 뭐 맛집 배달 같은 거, 배달 앱 같은 경우가 기존의 오프라인의 그런 식당을 해치지 않으면서 좀 더 그거를 편리하게 배달로서 소비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기존 시장과 협업을 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 시장 조화형이고 시장 틈새형은 기존에 없었던 시장이지만 그 니치 마켓을 만들어서 새롭게 접근하는 형태가 바로 시장 틈새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거는 이제 푸드테크 영역에 관련된 그런 이제 세 가지 유형에 맞는 그런 비즈니스들이고요. 뭐 핀테크 영역에는 또 다른 그런 비즈니스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뭐 게임 분야에는 또 다르겠고 이런 각각 산업 분야마다 이런 파괴형과 조화형, 틈새형 이런 것들을 다르게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스케일업을 이루기 위해서 전략적 혁신이 중요하고 전략적 혁신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게임의 룰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모방할 수 없는 우리만의 것을 만들고 우리만의 시장을 새롭게 추구하는 거죠. 고객을 재정의하고 제품을 재정의함으로 해서 새롭게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스케일업을 이루기 위한 스타트업의 전략은 제가 6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발품을 팔아라. 그러니까 현장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오프라인이 됐던 실제 현장, 서비스가 또는 제품이 쓰여지게 되는 그런 실제 현장을 정확히 알아야만이 기존의 게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게임을 새롭게 우리에 맞는 그런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슈가 되게 하라는 건데요.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듦으로 해서 당연히 이제 이슈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우버가 등장하자 우버가 실제 영업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우버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마케팅이나 홍보가 가능했던 거는 우버가 새로운 게임의 룰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프레임을 짜라.
이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든 퍼스트 무버는 자기들만의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들이 만든 프레임에 후발 주자들은 따라오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굉장히 사업적으로 이제 어려워질 수가 있고, 만약에 그 프레임을 따라온다면 퍼스널 오버의 유지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상생인데요. 어,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존재하는 기존에 존재하는 그런 파트너들과 함께 어, 함께 이제 어떤 서비스나 스케일업을 만들어 가자라는 겁니다. 또 공존화라고 하는 거는 굳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내가 경쟁해서 그것을 이기려거나 바꾸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존에 존재하는 거는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는 새로운 고객과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어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스케일업을 이루는 스타트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어, 밀어붙이는 끝까지 하는 그런 정신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이거는 6개의 쌍디귿 법칙인데요. 그 창업 또는 스타트업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 만든 겁니다. 똑, 떼, 뜸, 뚝, 뚱, 똘. 어, 6개의 쌍기역 법칙이 있었어요. 끈, 꼴, 깡,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모티브로 해서 새롭게 만든 건데, 창업이나 스타트업에 있어서는 이 6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은 이제 전문성, 똑똑함인데요. 그래서 뭐 식당 하나를 만들어도 중앙대 서정탕, 뭐 또는 한국 서정탕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 뭐 한국 식당 이렇게 이런 것처럼 모든 걸 다 커버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명확하게 한 가지 분야, 한 가지 아이템에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때는 타임 투 마켓,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출시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출시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시장에 맞게끔, 시장의 성숙도에 맞게끔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뜸, 이 뜸이라는 단어는 한국어에만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어떤 기다림 또는 성실 이런 건데, 꾸준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매진하는 겁니다. 어떤 사업이나 스타트업도 단기간에 그것이 빛을 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정 시점은 계속 성실하게 노력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뚝심. 이 뚝심은 이제 불굴의 도전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런 끈기를 갖고 계속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런 도전 정신을 의미하고 있고요. 뚱은 뚱딴지, 약간 뚱딴지 같은 생각, 약간 창의적인 생각. 이거는 기존의 방식과 다른 전략적 사고를 하거나 혁신적 사고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똘은 똘똘 뭉치는 것, 즉 공동체 의식인데요. 창업가 이런 창업팀 멤버들이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회사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그런 핵심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국제화된 경쟁 속에서 똑의 전문성으로 무장하고 때에 맞는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뜸의 성실함과 뚝의 열정으로 노력해야 하며, 더불어 뚱의 창의성을 갖는 기업 구성원들이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똘똘 뭉치는 기업, 그리고 사회의 인류와 사회와 인류에 기여하는 그런 기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